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이 왔지만 아직도 습하고 묻었네요. 그래서 뛰어왔는데, 저는 류재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파스칼 박사학위를 하고 국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하고 외대 통문학대학원에서 강의 진행하면서 철학 아카데미랄지 또 대한연구공동체 대학 바깥의 어떤 우리 기관들에서 더 사실 문학과 철학을 찾고 있는데 요즘 대학은 문학과 철학의 강의가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채택의탁도 있고 그래서 불평하려고 하진 않지만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와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강의를 제안 주셔서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강의를 한번 이제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행복이라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고 사실 행복한데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필립 자코테라는 그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스위스 시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 초록수첩이라는 그 작품을 사실은 제가 유학 시절에 좀 읽었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 이제 사실은 제목이 이제 꽃들의 출현이라는 작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시집을 먼저 사서 이렇게 넘겨보다가 그 시를 읽는데 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부터 먼저 읽고 그 시집을 구매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여러 출판사에 조금 이제 번역을 이렇게 의뢰를 투고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자코테라는 시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그러저러 하다가 저도 좀 보고 이래서 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최근에 이제 문학동네에 난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집들을 많이 출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너무 이 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수첩이라는 책의 번역을 제가 일단은 마쳤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록수첩은 봄에 나와야 되는 책입니다. 4월부터 거의 8월 말까지 쭉 꽃들이 연달아 피지 않습니까? 그 꽃들을 소재로 해서 쓴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 제가 원고막을 좀 늦어서 여름이 좀 따뜻해서 그런데 이 시인의 또 다른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부재하는 형상들의 풍경이라는 프랑스 원제가 있지만 선생님들 프랑스 잘 아시지만 오늘은 다 한국어로 그래서 그 부재하는 형상들의 풍경이라는 시집은 또 이제 가을 겨울의 풍경인데 그 시집을 연달아 그 난다에서 또 다시 저작권을 사서 그 작품을 먼저 지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품은 현재 번역 중이고 초록수첩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미 번역 마쳤지만 아직 교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는 그 텍스트는 좀 내놓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고쳐야 되고 아주 출간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에 너무 맞는 어떤 시여서 오늘 꼭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네, 슬라이드 때문에. 네. 자, 우선 제목을 행복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지만 저는 이제 부제처럼 무심히 답해주는 길가에 핀 꽃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자, 우리 그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제가 첫 번째 단에 이 시를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싶어서 우선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을 꽃들이 들판에 피어나는 4월에 봐야 훨씬 감동이 오는데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그 풀밭에서 누가 하얀 드레스인지 잠옷인지 약간 아리아리한 가는 천에 이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페르세포네입니다. 페르세포네. 그래서
신화 속의 이제 인물을 잘 알고 있지만 페르세포네는 나중에 이제 하계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상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포네가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이 시인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소개하는 구절이 살짝 나오기에 제가 일단 첫 이미지로 가져왔고, 자, 그 시집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조금 발제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여름은 별이 너무 많아요. 쓰러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알쏭달쏭 모르겠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요. 나는 내가 점점 더 시간에 관한 한 무지렁이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조만간 나도 멍청이가 되어 가시덤불 속에서 끝날 거다. 설명 좀 해봐요. 잘도 달아나는 선생님. 그 대답은 길가에서 개숫가, 어수리, 치커리가.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조금씩 그 선생님들의 짧은 리액션을 들으면서 같이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좀 여기서 선생님은 누굴 가리킨 거야? 일반적인 그 보통 명사나요? 특별한 그렇죠.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뭐 선생님이 필요하죠.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그래서 뭐 교사를 의미한다기보다 그냥 누군가 선생님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뭐 선생님 대신에 신을 찾는 사람도 있고 엄마를 찾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선생님 이러면서 이번 여름 별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별은 뭘까요? 별은 이번 여름 별이 너무 많아요. 꽃이 많아요. 하늘에 일단 별인데 꽃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선생님. 문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뭔가 쓰러진 친구들 여기에 뭐가 힌트가 있죠.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제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봤던 친구도 갑자기 이제 죽기도 하는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만 아직 좀 또 60 즈음에 많이 죽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장수도 많이 하지만 그럴 때 좀 너무 예측 불허죠. 그래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의 문제로도 이렇게 좀 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필립 자코테라는 시인은 시가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고 우리 누구나 느끼는 아주 인간적인 자연적인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정말 모르는 것은 죽음의 문제죠. 우리 누구나 겪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불행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항상 뭔가 예측된 미래, 도래하는 미래 혹은 예측된 미래가 아니라 예측된 어떤 죽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죽음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명약관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거죠. 갑자기 행복의 주제인데 죽음을 끌고 와서 죄송합니다만 죽음의 문제만큼 사실은 고찰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고 문학의 세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수수께끼가 많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너무나 알 수 없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간에 관한 무지렁이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프랑스 언어가 있지만 맹베실 말하면서 일단 이제 바보 멍충이 이러면서 정말 비속적이고 시인이고 교수고 학자이지만 정말 바보거든요. 너무나 무력하고 이런 느낌 속에서 무지렁이 멍청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에서 발제를 해와서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막 누군가 붙들고 말하듯이 설명 좀 해봐요. 우리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지만 철학적 강의, 이론, 문학, 뭐로 다 하고 있지만 대체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선생님을 가르쳐서 잘도 달아나는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싹 빠져나가는. 근데 이 앞뒤의 그 맥락 속에서는 풀밭을 거닐다 보면 뭔가 도마뱀 같은 것도 살짝 나타날 수도 있고
뱀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뭔가 싹 회피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물 뭐 이런 도마뱀 이런 것만 그러한가 사실은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양한 거죠. 어디가 다양한 거죠? 우리 자체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연애 그 대답은 딱 아래 보니까 길가에서 그러면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개숫갓, 어수리, 치커리.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 시가 여러분 4월에 보시면 매일 그 북한산 들리기에도 피어있고 불광천에도 피어있는 개숫갓 이 시를 읽고 나면 이제 개숫갓을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어수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다 이미지를 준비해왔지만 정말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봤을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그다음에 치커리는 이제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요리를 많이 해먹고 슈코레라고 해서 이제 커피의 대용 음식으로 대용 어떤 걸로 쓰는데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시를 소개를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시인의 여러 모습 중에 제일 잘생긴 것을 골라왔습니다. 워낙 잘생기셨지만 시인들은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행보도 너무 잘생겼고 보들레르도 잘생겼고 깎아놓은 좋아하는 같은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가볍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에도 빠지지만 시인에게 많이 빠지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시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시를 쓸 것만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자 스위스 태생이라 그 스펠링이 철자가 ዣ코테가 때가 두 개나 되고 그렇게 됩니다. 1925년생이시고 2021년도에 작곡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201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셨을 때죠.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는데 14년부터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인이 살아계실 때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잘 살아계시나 물론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또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떴죠. 작곡 기사가 2021년도에 사망하셨는데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시면 거의 90이 조금 안 돼, 80. 자, 빼기가 안 되네요. 84인가요? 자, 이렇게 됐고. 선생님,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네.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게 시간이 막 예측이 안 돼서, 자, 이게 이제 원서 표지입니다. 원 제목은 까이에 드 베르듀 이렇게 됩니다. 자, 프랑스 발음을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까이에가 문제가 됩니다. 까이에는 뭐 여러분 영화 잡지 중에 까이에 두 시네마 이런 거 알고 계시지만 공책입니다. 공책. 그래서 수첩, 공책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수첩 많이 쓰는데 뭔가 급할 때 메모하는 거죠. 요즘엔 뭐 스마트폰에 얼른 메모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시라는 것은 뭐 시의 역사, 문학사에서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형상, 양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보들레르의 그 산문시 개념, 파리의 5월부터 시들을 지금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율격에 의해서 정격에 의해서 리듬을 가지고 쓰는 것도 정말 위대하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산문화 파편화되는 현상들은 사실은 산업사회의 도래랄지 19세기의 파리의 대도시의 어떤 거리 공사, 파리의 우리라는 보들레르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뭐 고상한 시가 아니라 파리 풍경입니다만 도로가 뚫리고 지금 여기도 막 공사 중인데 길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나 열차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통수단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사실 현대의 전조라기보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런 풍경 속에서 시간들도 쪼개지고 우리가 항상 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들의 모습들도 아주 이렇게 파편화되고 복수화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쓰는 건데 이 시는 현대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더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 시는 너무 파편화시키기보다는 나름의 이제 이분의 이제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분의 이제 주로 사셨던 곳에 그린형이라는 스위스 이쪽 마을을 좀 소개를 했고, 자, 그냥 이거는 제가 PPT로 가져왔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제 다큐멘터리 작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워낙 은둔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필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셨던 링크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텍스트를 사실은 뒤에만 하려고 했지만 우선 이 시는 어떤 시를 쓰는지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따 읽고 이 상태에서 제가 빨리 그냥 시에 대해서 그래도 얼른 읽고 한번 개요 정도만 읽고 이 시인이 주로 쓰는 시의 경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로 보시면 필립 자코테는 스위스 태생의 시인이자 번역가로 특히 번역가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시인들을 많이 번역했고 특히 릴케의 시인으로 번역가로 유명합니다. 1950년 프랑스로 귀화했다. 스위스 로잔 대학교에서 문화를 공부했으며 화가인 아내와 함께 프랑스 남동부 드럼 지방의 그린형에 정착했다. 그의 시에는 이 그린형의 풍경이 많이 담겨있다. 펠들린, 릴케, 만델스탄, 노발리스, 토마스만, 뮤질, 운가레트 등 많은 시인들의 시를 번역했으며 프랑시스 뽕슈, ዣ 볼랑, 이 본푸아, 자크 듀펜 등 여러 시인들 및 작가들과 교류했다. 뒤에 있는 시인들은 프랑스의 시인들입니다. 자, 이미 그의 생전에 그의 전작이 갈리바르 출판사의 플레이아드 총서로 기획되고 출간됐습니다. 2021년 그린형 저택에서 제가 나이 계산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95세의 나이를 잡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름 강조하셨습니다만, 자, 오는군요. 자, 자코테의 시에는 특히 자연과 세계, 자,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시를 쓰는 나가 있기 때문에, 시인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앞에 선 어떤 대상의 타자도 있지만 세계로서의 자연도 있죠. 그래서 나와 세계 사이에 혹은 나와 타자 혹은 주관 세계와 극한 세계 사이에 언어가 껴들어오는 거죠. 또 문학은 언어라는 예술일 텐데 모든 작가들에게 언어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작가도 계시고 글을 쓰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내가 그냥 막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언어가 나와 세계 사이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이 3등분을 해서 나, 언어, 세계 이렇게 중간중간에 줄표를 넣어서 클립장 칠해놓고 이 관계를 굉장히 고민해야 하고 건너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시를 쓰거나 이제 문학을 해야 될 텐데 이 시인에게는 언어를 쓰지만 이 언어가 나와 세계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점을 찾으려 아주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적게 그러나 가장 균형감 있게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만 얘기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록수첩이라는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라는 용어보다 일종의 그 대안으로 수첩, 노트 같은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은 자연을 상징하고 수첩은 문화, 언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인들도 우리가 자연시, 서정시가 굉장히 많은데 서정시든 개념시든 어떤 자연의 풍경시든 자연과 그 세계 앞에 어떤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어떤 크기로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고민이 되는데 이 시는 그 대안으로 수첩, 노트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파편적이면서도 짧은 산문식 또는 에세이를 줄 썼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기쁨과 서정을 정감 있게 그리면서도 시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 전체를 읽으시려면 출판이 되어야 될 텐데 출판은 내년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모과나무, 벚꽃, 접시꽃 각 장들이 다 어떤 하나의 식물들을 소재로 합니다. 그런데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자연을 다음에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 기쁘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울컥하는 혹은 경외스러운 느낌도 오고 이렇게 자연의 소재에서 출발하지만 사유세로 살짝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어렵다면 어렵고 난해하면 난해하지만 잘 그 트랙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균형 잡힌 여러 가지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자적 자연 앞에서 또는 사물 앞에서 시인은 이게 이 시인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성공이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거리.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다가갔다 멀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의 겸손과 절제로 시 자신을 최대한 넘기면 지우면서 우리가 일단 시를 쓸 때 나가 너무 시에 투영되어 있으면 좀 비속적인 말로 청승을 떠는 거죠. 청승을. 그래서 나쁜 글은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나쁜 글은 글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나나나나 그런 글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워야 되는데 가장 완벽하게 지운 자들이 이제 플로베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인도 지우긴 합니다만 가끔 등장하는데 이 등장할 때는 내가 잘 모르겠을 때 내가 바보 멍충이 무지렁 이럴 때 등장하지 현지화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시인. 그래서 자연을 거의 프레스크라고 하는데 거의 있는 그대로 사실은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모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충동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상화해서 그냥 이게 나무야 이렇게 하듯이 시도 너무 짧게 이렇게 쓰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자연에 다가가지만 이 위치점을 거의라는 것은 한 60, 70, 80%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려고 애는 씁니다. 그 나무, 모과나무, 뭐 벚나무대로 거의 프랑스 말에 뗄게 있는 그대로 그냥 너 그대로 살아, 너 그대로 글을 써, 꾸미지 말고 이런 표현인데 그 유명한 발리마르에서 내는 잡지랄지 시리즈 제목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화두어는 이 시인의 화두어는 프레스크, 뗄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인만 이런 주제를 다룬 건 아니지만 이쪽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현현시킵니다. 자, 그래서 낭만적 서정주의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이런 표현을 시에서 중간중간에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이미지 묘사 및 이미지 사용의 위험을 피하는가 하면 거의 과학적인 균형점을 맞추듯이 정확한 균형과 측정을 통해서 거의 기적적인 무언의 자연미학과 시학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고 또한 어떤 이런 지점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필립 자코테의 이 시에는 벚나무도 나오고 모과나무도 나오고 접시꽃도 나옵니다. 작약, 개숫갓, 어수리, 치커리. 그런데 보통 이제 자연 묘사를 하면은 묘사를 하고 화가가 스케치를 하듯이 그냥 아름답다, 오, 너의 이러면서 바로 나의 외로움이랄지 나의 기쁨, 나의 황홀, 나의 불행 이런 것들을 빨리 그 자연물에 투사하는 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무슨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뭔가 나에게 나의 어떤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좀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처럼 괜히 자연을 끌고 와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런 시들을 쓰지 않고 어떤 의미로 거의 생태학적으로 혹은 식물학적으로 벚나무의 속성, 그 다음에 벚나무의 생김새, 열매, 가지, 잎 같이 식물학처럼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상태에서 그
벚나무의 속성을 마치 정확하게 아는 친구처럼,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위주로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유년 시절부터 그 친구였던 살아온 과정,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자질, 장점, 단점 것들을 다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것과 그냥 내 위주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 시인은 벚나무를 자기의 감정 대상으로, 소정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모가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벚나무는 화려하고, 모가나무 하면 우리가 좀 열매 자체는 좀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접시꽃은 장미꽃에 비해서 생긴 건 비슷한데 그 쓰레기 있는 길가에 모퉁이 막 피어있거나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자기 알아서 일어나고, 근데 뭐 수직으로 계속 상승하죠. 이런 어떤 꽃들의 혹은 식물들의 그 속성을 정확히 간파해서 그것을 표면에 두고 가운데 중간쯤에는 언어의 문제, 문학의 문제를 두고 제일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삶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의 삶, 나의 인생이 표면에 오가서 그걸 가지고 자연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자연을 먼저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들어오면서 문학의 문제를 얘기하고 가장 밑바닥에 인생의 문제를 정말 바닥에 이렇게 까는데, 그런데 그런 그 전이 효과로 인하여 시를 다 읽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 몇몇 시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좀 이제 힘든 시기들을 나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그 강력한 뭔가 길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온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달새, 깨새, 무늬말벌 이런 중간에 이제 동물, 곤충도 나오는데 이 새들은 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죠. 벌과 식물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실 텐데, 뭐 수분활동이랄지. 그래서 중간에 약간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삶의 교훈이라기보다 위로는 일단은 쇠약해진 내 몸과 정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나의 정신이 조금 피폐해졌을 때 이 시를 읽으면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좌절감, 실패감. 사실 문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면 이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망상 혹은 무분별한 다짐. 이 시를 읽을 때 마지막까지 흐름을 잡고 가는 게 조금 힘든 지점은 뭐냐면,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뭐 마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에 실린 시들을 보면 그 시도 아름다운 시도 많지만 인생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시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특히 그 종달새 부분에서는 아무리 외쳐봐도, 피를 토하듯이 절규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이. 겨우 문에 있는 경첩 있죠, 돌적. 이게 약간 삐그덕 이 정도 움직이는 거지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밖에서 열어주는 문은 이 시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열어주는 이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망상이랄지 무분별한 다짐, 열심히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을 이 시에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둠의 단계를 국제적으로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악착 같은 힘으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돌무덤 속에 나사로를 꺼낼 듯, 이제 성서에 나오는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외침, 그런 기적적인 힘으로 혹은 환희 또는 분노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 이게 이제 종달새의 비유인데, 우리가 종달새는 청아한 소리로도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계속 기상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위로 상승하면서 더 소리가 강해지는 이런 새로 유명한데, 이 시인에게는 청명한 소리라기보다도 뭔가 마치 이 문을 열 것처럼, 혹은 꿈쩍도 않은 태양을 깨울 것처럼, 아직 태양이 뜨지 않은 그 새벽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자, 그런 어떤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대 꿈쩍도 않을 것 같던 돌적이가 서서히 움직이며 결국 문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는 돌적이가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만 암시혹을 제한을 하지 그 다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안에 여러 시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시인에 대해서 혹은 이 시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써본 건데 어떻습니까? 이미 좀 강의도 좀 원문 강도도 다르면서 좀 하긴 했었는데 선생님들 좀 도전을 한번 이 중에서 뭔가 나도 평소에 느끼던 거랄지 아니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표현은 평이한 듯 하지만 좀 감동적이다는 거 없을까요? 그 밑에 단어들은 예. 이 시가 굉장히 장시인가요? 긴거리 일부인가요? 이렇게 딱 시가 그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제목이 없는 것도 있는데 제목 하에 뭐 대여섯 장 이렇게 있어서 시들의 모음입니다. 근데 전체는 이제 초록수첩이라는 큰 타이틀로 소개가 돼요. 이게 제목인가요? 밑에는 시의 제목들입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이제 원문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벚나무는 쓰리지에라고 하지만 녹색과 흰색 문장은 블라조 베어의 블랑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 귀족 가문도 이렇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가나무 얘기인데 모가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가나무에 그 꽃핀 거 보셨어요? 혹시? 자, 그 모가나무에 이제 분홍색도 살짝 피는 것 같지만 이 시인에게는 하얀색 꽃을 이렇게 보고 초록과 흰색의 이 두 색으로 딱 그 되는 단면성 속에서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색감의 묘사를 하고 아니 그 페르세폰에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꽃이 뭐 죽음과 관련된 뭐 상징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예, 선택이 하얀색 꽃, 예. 뭐 여러 가지 예. 해석을 어떻게 이제 뒤에 그 준비한 시인의 언어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또 선생님, 초록하고 녹색하고 언어가 뭐 다른 겁니까? 초록과 녹색. 좋은 선생님 역시 날카롭게 질문해 주신. 제가 이제 번역하는 입장에서 그 초록과 녹색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녹색으로 번역하는 게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고 어떤 부분은 그냥 푸르다 초록 이렇게 번역할 때가 좀 어울리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 언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색도 명사화해서 녹색, 흰색 이렇게 약간 계급 표시하듯이 이렇게 제 나름으로는 근데 뭐 녹음이 우거지다 할 때는 녹음은 물론 녹과 음영이 이렇게 어른거려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컵에 이 색깔이 딱 보이는데 이게 벚나무의 색깔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우리 김진 선생님의 컵에 이 초록과 붉음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 안에 회화적인 혹은 추상화적인 생명추상 같은 이런 연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냥 묘사일 때는 좀 단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변담을 생각하지.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같은데 수첩을 자연을 상징하고 노트를 언어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시인이 노트를 가지고 쓰는 또 다른 시도 있는데 여기서 수첩이 제가 그냥 수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초록 공책 하니까 책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 의미가 깨알이긴 한데 여기서 깨알인데 이렇게 어감이 좋아서 근데 특히 뭐 번역할 때 꼭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들었을 때 마치 그 수첩을 호주머니에 들고 나무 잎사귀처럼 잎사귀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좀 이런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트가 언어를 상징하고 수첩은 자연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는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안 했고 초록이 자연이고 아. 그 자연을 언어로 어떻게 옮길까가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관사가 없음으로 해서 사실은 원어에서는 깨아이에드 베아듀라고 해서 정관사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개가 드만 가지고 구분을 해줄 뿐 삼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원문은 되죠.
그러면 자, 뭐 백문이 부여일견, 뭐 텍스트가 있어야 다시 문하는 얘기가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시까지죠. 그러니까 1시간 좀 못되게 하고 좀 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시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 제가 읽고 싶은 이 대답으로는 길가의 핀 개수가 너수의 치거리 이 부분을 이제 읽을 텐데 그 전에 좀 초반부에 이 시인이 내가 어떤 시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혹은 벚나무를 만날 때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쓴 시가 도입부에 있어서 좀 서문처럼 제가 시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초벌 번역이기 때문에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원문 강독할 때는 자신감 있게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PPT 자체가 좀 부끄러지기 시작합니다만 자, 감안해 주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책장을 딱 펼치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자, 이거는 여기 없고 이제 요거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나요? 괜찮나요? 자, 원래 이제 시간이 많은 여러분에게 낭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읽고 중간에 좀 여러분에게도 읽히겠습니다. 이게 낫네요. 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일 내가 아직도 글을 쓰고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우선 제법 뚜렷하고 그럴 법한 기쁨의 파편들을 모아놓고 싶어서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 이 기쁨은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안에 있던 별 하나가 폭발해 그 별가루들이 우리한테 퍼져 생긴 기쁨이다. 시선 속에 약간의 별가루들이 빛난다.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홀리고 기억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명 이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성광을, 그러니까 자연 속의 이 파편화된 섬광 반사광을 불시에 깨닫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적어도 이 반사광들이 내겐 결코 빈약하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몽상들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일단 읽어봤습니다. 제가 단어 몇 개 이렇게 조금 색깔 표시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시인이 글을 쓴다라면 내가 글을 왜 쓸까? 어떤 기쁨 때문일 텐데, 우선은 기쁨을 기쁨 앞에 일일이 다 강독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읽을 때랑 조금 이렇게 작고해서라도 읽을 때랑 좀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 기쁨을 수식하는 그 앞에 있는 그 형용사를 좀 번역하는데 힘들었는데, 뚜렷하다라는 것과 그럴 법하다. 그럴 법하다가 뚜렷하다는 뭐 끌레아크를 주로 쓰지 않고 그럴 법하다가 좀 어려웠는데 포바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있지도 않은 비실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 있는 기쁨인데 레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기쁨이 나에게 중요한 거죠. 개념으로서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짜릿해야 되고 내가 뭐 눈물이 쏟아질 만큼 기뻐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기쁨보다 조금 못 미치는 호흡을 거의 80% 정도 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 형용사를 쓰고 있고, 그런데 기쁨을 덩어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들로 표현하고 있죠. 부스러기. 그래서 결국은 이 기쁨을 모아놓고 싶어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자연에서 오는 거겠죠. 특히 꽃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뭔가 이 기쁨이 밖에서 오는 거이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우리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바빠서 막 앞으로 가기 바쁘지만 내 안에 저 침잠에 있는 어떤 고뇌도 있지만 기쁨도 있죠. 사실은 뭔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시는 별 하나라,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씩 별이 있죠. 별이 스타, 그래서 자기 이마에 있거나 남들이 보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외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대안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폭발해. 폭발하면 마치 빅뱅, 우주가 폭발하듯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파편처럼 되는데 그냥 제가 별가루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의 시험대에. 근데 원문은 뿌시의 먼지가루입니다. 별가루로. 뿌시에가 되지 뚜알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실 맞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빛 안에는 사실은 눈빛이 맑아야지 또 깜빡깜빡이 아니라 막 초롱초롱하는 그 영롱한 이런 것들이 그것도 별가루인데 그 별가루가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보거나 꽃을 봤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이 눈 시선 속에 또 하나 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별가루와 이 꽃가루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지만 어떤 의미로 정말 부스러기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어떤 기쁨의 형상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인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선관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문학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꽃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제가 벚나무를 그냥 하나 예시로 소개를 하겠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인이 벚나무의 두 가지 양상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비되게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벚나무 하면은 뭐 벚꽃 축제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걸 떠올리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자, 아까 읽은 것처럼 그냥 일단 한번 읽고 살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벚나무가 그랬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이번엔 벚나무라는 거죠. 꽃들이 만개해 그 투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벚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추렁추렁 달린 6월 저녁에 얼핏 보인 저 커다란 밀밭 건너편에 있던 벚나무였다. 마치 누가 거기 세상 나타나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일단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한테 정말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몸짓이나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아니 어떤 것이 있었다. 어쨌거나 분명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게 정말 어떤 인간 형상이었다면 어떤 산책하던 여인이었다면 이제 내 기쁨에 떨림까지 뒤섞여. 자, 여기서 원문이 정말 여인을 만나러 가슴이 막 설레는 것처럼 문장이 막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기쁨에 떨림까지 뒤섞여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좀 번역이 아쉽지만 꼭 너무 뛰어서는 아니고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막 뛰어가긴 했지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가갔죠. 이어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대답하고 내 말들로 망을 짜고 그녀의 말들로 짠 망에 내가 엮여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빛과 그림자가 섞여 좀 안정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봄날 새 샘물 속에 태어난 새로운 시냇물처럼 새로운 사람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벚나무에 대해서만큼은 어서 합하거나 정복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난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아니 그랬다 쳐도 차라리 합해진 건, 이 번역가 조금 어려워서 완성본은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해진 건, 정복당한 건 바로 나였다. 그러니 난 더 기다릴 것도 물어볼 것도 없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다. 완전히 다른 만남이고 다른 말이었다. 아직도 다 이해하기 어려워. 자, 여러분에게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 문단에서는 이제 화려한 벚나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혹은 순간 울컥해서 본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열매라는 것이 사실은 꽃을 피고 그 결실로 맺어지는 열매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맺어지죠. 우리 이렇게 쉬고 있지만 가을날 그런 것처럼 여기는 6월이지만 그러다가 두 번째는 뭔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나면 나에게 이 대상을 본 주체에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몸짓, 신호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시인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사람으로 깨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 깨껌이 아니죠. 깨끗이어주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사람이냐, 사물이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타자로서는 사람이냐 대상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사물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있는 문제죠. 이게 뭐 철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바로 생략하고 그러나 분명 아름다운 것이었다. 뭔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산책하는 여인에게 귀가하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좀 여기서부터 흥미로운데 우리는 내가 먼저 말을 걸 것 같죠. 근데 시인은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먼저 듣는 게 소통의 시작이고 대화의 시작인데 우리는 내가 먼저 야, 잘 있었어? 너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왜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일단 나무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그 사물을 관찰이라기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대답해야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에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난 사람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말하는데 일단 듣고 근데 이게 기지산 참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대답하고 저희 언니가 대답만 해 질문만 하고 설명하지 말고 그런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설명하기 직업병입니다. 많이 웃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언어입니다.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쳐온 이유가 언어를 그냥 망이라고 필링 하는데 대답하는 순간 내 말들로 망이 짜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망으로 표현합니다. 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언어가 대상을 감동시키려면 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시인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확 포획이 되는 거죠. 휩쓸려가지고 미끼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내 말로만 망을 짜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말들로 짠 망에 내가 엮여 들어가야지 완벽한 시가 되는 거죠. 즉 모가나무, 벚나무가 하는 말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상 혹은 존재 방식 자체가 뭔가 쌓여주고 있죠. 이러면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거나 너무나 무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섞여 들어가서 내가 엮여 들어갔을 때만이 사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어떤 위로 혹은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 많아졌지만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좀 이제 안정이 되죠. 처음에 막 설레고 마음이 급하고 약간 병적인 그러나 조금 안정이 되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다, 샘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상투적인 방식, 상투적인 문학의 방식, 상투적인 만남의 방식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람도 가능하고 새로운 문학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단락은 여기서 이제 동사 세 개가 연구가 되는데 여기서 합하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합해지는 거. 두 개의 그 세 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프랑스 말로는 허조하인더 이렇게 써서 합류하다 이렇게 썼는데 어서 합류하거나 어서 만나거나 어서 온갖 걸 번역을 해보다가 우선 이렇게 했는데 운율이 같지 않아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정복, 소유 이렇게 단어가 두 개인데 여기 한자이면은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교정을 보고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합해지는 이 총합의 느낌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가 되면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고 소유하고 사랑의 속성은 뭐 파스칼 끼냐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방, 그러니까 끌림, 그러니까 매혹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모방, 그 다음에 함몰, 포식,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의 원형인데 이 시인도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런데 이 번남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런 걸 못 느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철학적 혹은 뭐 어떤 문학적 작업을 좀 만약에 추출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건 영원한 하드지만 나라는 어떤 존재가 달려가죠. 막 달려가죠. 대상을 향해 달려가죠. 이거 영원한 하드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주체적 취지. 정치분석 철학 선생님들은 더 이제 심오한 걸 가지고 있으면 문학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벚나무의 시를 통해서 암시하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바로 오브제와 그 다음에 이 중간 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언어 구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국어가 어려워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성에서 가장 단순 부분은 단어 하나씩 놓는 거고 이걸 복잡하게 하면 목적어를 구로 놓고 절로 놓으면서 문장을 수영모처럼 막 번잡하게 가는 거지 기본 구조는 이건데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질문 한번 선생님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나의 문제의식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지 자 근데 이 시에서는 이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깨끔 혹은 깨끗쇼스 누군가 혹은 어떤 것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맨쇼스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 이 동작들 다가가려는 것들 몸부림치는 것들 이런 게 예술 공간입니다. 문화 공간 예쁘니까 그리고 싶고 예쁘니까 찍고 싶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는 필레드 바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말들의 망인데 다르게 말하면 문학입니다. 언어, 시. 그래서 가운데 그런데 이 시라는 것이 주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닙니다. 대상도 아니고 그냥 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V만 하다가 소모되고 미치고 황홀하고 지치고 불행하고 이러면서 사는 삶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두 분 정도에만 여러분의 자 고민은 X입니까 V입니까 O입니까? 조금 유아틱한 질문이지만 고민은 네. 세 개 중에 하나 한번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아주 개념을 정확히 자, 예. SBS를 그러면 더 생각해보시고 자, 우리 다른 선생님 오늘 말씀 안 하신 그리고 뒤에 계신 동사죠? 동사. 예, 조금 더 붙여보신다면은 뭔가를 제가 해나가는 그 일에 대한 그 과정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어서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V 쪽에도 많고 V 쪽이 많죠. 저 또한 좀 V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선생님들 나는 V는 그냥 뭐 행위 하다 동사인데 사실 이게 정신분석학에서는 뭐 낙관구시 이런 것도 연결은 되는데 V 쪽이 이제 좀 약간 실제의 느낌 살짝 있는데 뭐 너무 반선하진 않고 다른 선생님들은 나는 지금 뭔가 이 대상 사람도 듣고 이게 힘들어 그러는 분 없습니까? 선생님들 한 말씀 자기 고민을 노출하게 그려주시나요? 철학적으로 중화시켜서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 저기 아니. 눈이 뒤에 이제 세 분에게 동시에 갔습니다. 사실 더 얘기 많이 듣고 이러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말씀. 너무 추상화시키니까 더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요즘 하는 일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V로 설명하셨다면 자 그러면 각자 더 생각해 보시기로 하시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때 좀 반선하면은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자 조금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 자리에 발췌 또는 요약된 듯 서 있는 그 벚나무가 내게 대단한 걸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니 어쨌든 똑같은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막 나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이런 말이 진실입니다. 자, 그냥 띄워놓고 어쨌든 아마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대상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뭘 소원을 이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엄마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타자, 자연에게 다 뭔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아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밖에 답이 없는데 이 정도로 우리는 고독한 고립자인데 개별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은 너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기도로 자, 이 표현에서 약간 유머가 나옵니다. 블랙 유머. 하늘을 너무 피곤하게 한 나머지 왜 답을 주지 않느냐?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늘이 그들에게서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시를 많이 쓰니까 더 불에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자, 만일 이런 말들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 이 표현은 조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했는데 돌적이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우리 귀에 얼마나 거슬릴까. 약간 연결이 될 듯 안 듯 하지만 뭔가 우리가 하는 말들, 언어, 시가 몸부림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돌적이가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하여 간절함이라면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관념이 돌적이가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자 그런데 그 벚나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지 달린 열매를 얘기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가 진전이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벗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건데 사실은 먹기만 했지 이거의 층위성이랄지 이걸 보면서 별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약간 포도송이랄지 이렇게 열매들 중에 이렇게 층위를 이루는 것들이 그 나름의 또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감나무는 이렇게 열리고 요즘에 막 낙과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작은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의 개체가 불안하게 모여 있듯이 분집되어 있듯이 그런데 또 이렇게 층위를 이루면서 이게 입체화되면 좀 더 단단하게 버틸 수도 있고 포도라는 그 포도가 종교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층층이 열리는 이 열매들은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천사들이 다니는 사다리로도 묘사를 하고 처에 붙는 샹들리에도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 층위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대하는 거죠. 뭐 이런 시이니까 막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자, 제가 다 읽기는 그래서 색깔 있는 것만 그래서 쭉 묘사를 하는데 자 뭔가 막 그 벚나무에 다가가는 그 들판 묘사를 쭉 하다가 이제 바로 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인데 바로 그때였다. 바로 거기였다. 좀 멀리 저쪽에서 그러니까 밀밭 가장자리에서 조금만 있으면 자, 이때는 어떤 시각이냐 이 나무를 이 벗지 열매를 본 시각이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리고 낮에 이 나무를 볼 때랑 밤에 여러분 나무를 볼 일이 거의 없죠. 어둠에 쌓였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잎들을 새들을 재우느라 여념이 없을 밤보다 자 밤이 잎들을 잠재워주고 어둠으로도 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새들도 재우느라 여념이 없어요. 밤이 엄마 같은 거죠. 잘 자라 이렇게 하듯이 밤인데 그 밤보다 더 어두운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밤에 나무를 보면 어둠보다 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고체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빛의 모금 장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보다 더 어두운 나무 제가 지금 PPT 다 하면서 어두운데 거기서 쫙 빨간 열매를 본 거예요. 그 순간인데 바로 그 사이에서
이 버찌 열매들이 달린 큰 벚나무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 열매들은 어두운 초록 속에 붉은 것이 흐르는 붉고 기다란 송이 같았다. 색깔을 제가 이렇게 입혀왔습니다. 선생님 컵 좀 한번 들어보주세요. 선생님, 김진 선생님 좀 이따가 지금 촬영에 연연이 없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막 시가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메타포입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화사한 아름다운 여인 아까 산책하던 여인이 보고 그래서 막 고백하려고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검은 바탕 속에서 빨간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람 속 아니면 이파리들로 짠 바구니 속에 있는 열매들 초록 속에 붉은 만물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시간 느리고도 조용한 백모의 시간 거의 전혀 다른 세계가 현현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거 어떤 것이 문 돌적이 위에서 돌아가는 시간 즉 경첩이 문이 열리는 순간 찍 열리는 순간이라면 바로 이 어둠과 고통과 고통 속에서 맺은 열매와 같은 강력한 대비 이 경계선 혹은 이 생과 사의 질과도 같은 이 인내 운간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태를 번역한 시인이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 뭐 연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붉은색이 이렇게까지 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왜 그럴까? 이렇게 막 또 질문합니다. 분명 피 때문 아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가 주는 이미지가 피, 유혈 이렇게 되죠. 자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야생성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일까? 자, 이 어둠의 초록과 빨간색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뭔가를 딱 느끼는 것이 바로 즉자적 감각, 그러니까 즉자적 대상을 보고 느끼는 이 직관 이런 것이지 생각을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색을 보면서 느껴지는 상념이라는 상념 혹은 사유들을 또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타닥타닥하며 죽은 이파리들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자 바로 이 빨간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뒤에 있는 모체 혹은 빨아먹는 대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파리든 뭐 영양분이 어딘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 바람이 기울어오는 탄수화물 여우들 야수치고 이런 식으로 막 열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에서 결국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색감으로만 얘기합니다. 색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회화적인 요소인데 뭔가 이제 삶의 선미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지점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세계까지 오고 어떤 이제 인생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 컵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딱 같은 색깔을 준비해 오셨어요. 자 제가 색들을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남는 색은 초록과 빨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벚나무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홍색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상, 채도. 예, 선생님 그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색깔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국가에도 이런 거 있죠? 국기? 하이네켄.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 보색 관계라는 건 다 아는데 제가 이 옷도 좀 찾아봤습니다. 옷은 비싼 옷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초록색은 입어봤는데 다림질이 덜 돼가지고 그냥 분홍색에 검은색은 입었는데 색감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반응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결국 이 보색 관계가 주는 것은 뭘까? 여기서 이제 삶을 약간 대입해보면 한 말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색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제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상보성 원리 아닐까요? 상보성. 네. 또 삶에서는 살면서 이제 그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게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색도 그런 대비가 아닐까 싶어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게 아닐까. 보색. 그러니까 보색은 인접한 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색깔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접한 색들은 뭐 노랑과
빨강까지는 아니지만 노랑에서 조금 주황에서 붉고 이렇게 인접한 색들이 주는 번뇌가 있고 그 기쁨이 있죠. 미묘한. 근데 이거는 극단이에요. 극단. 그죠? 극단.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극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버찌 열매가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 시인에게는 뭔가로부터 영향을 확 빨아들였는데 저 정도 빨간색이 나오려면 저 어두운 색까지 다 빨아들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밤의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극기할 때는 이 색을 좀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시인의 시는 계속 이어지지만 제가 그냥 이제 이 색감에서 마치고 약간 우리가 다음 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쉬고 이제 다음 시를 읽을 건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은 야동 속의 불 이렇게 그 버찌 열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명명하거나 비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딱 핵심을 잡은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상보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이 연상돼서 또 나오는 거죠. 작은 야동 속의 불, 임박한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형성되어가는 중인 밤 또는 어둠의 물과 혼인한 길들여진 물송이 이런 느낌. 혼인의 느낌도 오죠.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건 서로 정말 함몰되는 하나로 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강렬한 대비가 되는데 질문은 뭐냐?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기말고사 20평을 쓰세요 이렇게 되는데 시에는 왜 흐드러지게 만개한 벚꽃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벚나무를 노랬을까? 자, 우리가 이미 조금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하나의 그 좀 주제식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그 글을 써보거나 혹은 이제 사색을 할 때 이 자연 대사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면 행복은 깨달음의 순간 오는 거지 사실 묘사하는 순간은 이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예열과정.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시인들은 제가 이제 문학 공부를 해보면 나는 못하겠다, 시인이 못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지점이 끝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쥐스포부, 그러니까 낭떠러지까지 가는 끝까지 그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글이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로 글을 쓰죠, 대부분. 이런 글은 어떤 때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또 쓸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벚꽃을 볼 때랑 이렇게 보색 관계로 벚지 열매를 볼 때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뭐 왼쪽보다는 오른쪽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극기, 고통이라는 고통을 겪고 소화해내고 성취해내면서 얻는 작은 열매, 벚지 열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쉴 텐데 바라본데 이제 다음에 봄에 벚지 열매를 먹으실 때 이 시를 좀 그때는 책이 나와 있을 텐데 시 읽고 벚지 열매를 먹으면 하나하나에 얼마나 소중히 져 있습니까? 자, 그럼 조금 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해도 되고 글 쓰는 얘기도 되고 누가 나오는 거 이제 아니 없다고요. 에어컨이 꺼진 느낌. 제목 자체가 너무 멋있어 일단. 그러니까 제목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겠습니까? 정보라를 표현하든 어느 장소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좀 후반부에는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 다른 또 일정이 계신 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12시 반까지니까 제가 PPT 위주로 12시 반까지? 아니 12시까지죠. 12시. 뭐 시간? 12시. 12시까지. 네네. 12시 반. 12시 반까지. 네. 일단 12시 반 정도로 하죠. 뭐. 그러면 제가 하고 생략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꽃들의 출현.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꽃들의 출현이라고 처음 읽었던 그 시를 프린트물로는 전체인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꽃들의 출현, apparition des fleurs 그렇게 되는데 정말 출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대상이 현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나타나는 건 말고 그냥 굳이 무식,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뭐 이런 것들인데 꽃들은 항상 있지만 내가 딱 보는 순간 이게 꽃들이 출현하는 것인데 자, 일단 이 시에 등장하는 세 개의 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가에서 만나는 꽃들인데 자, 이런 꽃들입니다. 자, 꽃이 왼쪽이 개숫갓 여기가 어수리입니다. 자, 이 시인이 중간에 이 시에 원래 학명이 있는데 그 학명, 식물학자들이 다 이름 붙였는데 그걸 하려다가 뭔가 그런 것들은 산영화석, 그러니까 이 꽃대가 어떻게 생기고 뭐 형상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붙인 이름이지만 뭔가 어울리지 않다 이래서 그냥 우리말 맥스, 프랑스 말로는 맥스에서 요람처럼 흔들흔들하는 걸로 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말로는 어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술이 어술하다. 그래서 막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데 저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이 봤고 자, 오른쪽은 치커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답으로는 길가에 핀 개숫갓, 어술이, 치커리 이 부분이 앞에서 나왔었죠. 안 넘어가죠. 그냥 읽고 감상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거의 덜 붙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제목 부분이 대답으로는 길가에 핀 개숫갓 어수리 치거리. 내가 그렇게 정말 말하기 힘들었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그 유명한 기상천외한 말,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것.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다. 병은 불쑥 찾아왔고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의 정신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마는 일이 생겼다. 노인이 아이투로 말하는 때가 오고야 한다. 이건 무슨 차연과도 같았다. 나는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작 모르겠다. 내가 나를 바보, 별가님을 규정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저 까막눈이 바보가 되었다. 한편 때는 여름이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순간에 힘들어 친구가 좋아하고 있는 순간에 풀밭을 산책하다가 이 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매일 꽃핀 풀밭을 따라 나는 지나갔다. 자,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풀밭을 따라 지나가다가 어떤 부분을 딱 보고 느낀 그 짧은 찰나적인 느낌에서 뭔가 돌적이가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차라리 좀 진실에 가까운 이런 묘사 같습니다. 어떤 것이 한 번 더 바로 이 장소에서 나를 놀라게 했고 나를 감탄시켰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쓰면 달아지죠. 달아지는데 이 단어도 그렇다. 그러나 다른 단어가 없다. 그냥 아름답다. 뭐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꽃들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 풀밭에 몸을 가까이 기울인 채 이해해 보려고 했었다. 이와 똑같은 꽃들을 따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를 있습니다. 여기서 마주친다 한들 아마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이제 페르세포네가 나옵니다. 자, 페르세포네는 사실은 이제 데메테르와 이제 하데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곡식의 여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농경이랄지 자연의 어떤 영역이라면 아버지는 하계, 즉 땅 속에 그러니까 어둠의 지하의 세계와 지상의 밝은 세계. 그래서 우리의 식물의 모든 것들은 사실 흙 속에서 움을 트면서 바깥으로 탁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페르세포네를 우리가 신화 속에서 자꾸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 뭐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냥 흙 바닥에 펴있는 이 꽃들의 이미지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세포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땅에 딱 붙은, 그래서 지상에 있지만 사실은 흙 속으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페르세포네인 거겠죠. 선생님 잠깐 저기 번영, 예. 번영 그다음에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저기서 오면 아니 포스트 그 단어가 여기 페르세포네에서 맞다고 알고 있는데. 예. 풍요로움. 예.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아까도 우리가 그 빨간색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빨아들인 그런 거지만 반드시 어둠과 흙, 하의 세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풍요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계의 이미지가 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 지옥 세계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갑자기 페르세포네를 이 꽃들을 보는 순간 딱 떠올린 거예요. 페르세포네를 여기서 만난다는데 하등 이상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재빨리 꽃들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파란색은 야생 치커리, 그리고 노란색은 개숫갓, 흰색은 산형 화목의 미나리과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시인이 자기가 이렇게 명명하고 나니까 내가 굳이 더 이상 묘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명 없이 시 끝에 이 세 명사를 적는 것만으로 족할 수 있다. 자연을 쓸 때는 그냥 묘사할 것 없이 이름만 적어도 될 것만 같은 어떤 언어의 무력감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래야 오히려 더 주술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벌써 치커리, 개숫갓, 어수리 말이 잘못 났습니다. 어수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죠. 이미 그 명명 자체가.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더 하는데 제가 좀 중간 발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색을 조금 묘사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치커리의 파란색,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색깔, 꽃들도 색들을 보면 얘가 왜 파란색이지? 원래부터 파란색인 게 아니라 일조량이랄지 서식지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은 길들의 경사면을 가장 오랫동안 장식하고 있는 꽃들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길들도 지금 떼약볕을 딱 받을 것 같은 쭉 길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시인이 제가 지금 번역하는 책에서는 아네모네, 그러니까 양귀비, 개양귀비꽃 있지 않습니까? 모네 그림에 나오는 그 꽃들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이 꽃들이 지금 그냥 들판에 지금 송영공원에도 막 피어났지만 사실은 이 꽃들이 좋아하는 지역의 고저가 약간의 이렇게 기복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사면. 그러면 빛들이 햇빛이 이렇게 단계를 오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수명 연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예쁘니까 막 일단 많이 보자는 건데 여기서 길들의 경사면이라는 표현 아주 사실은 숙고해 보면 위에 어떤 산도 연만 보고 그러면서 색깔을 살짝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또 진지하게 가지 않고 이 파란 꽃은 하늘 같다. 동시처럼 씁니다. 하늘 같다. 파란색이니까 이 흩어진 하늘 조각들 밤새 이슬을
풀숲의 분기 조각들을 기분 좋게 해줬을 흩어진 하늘 조각들. 자,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시인들은 가로 안에 아 그만 이제 내가 그만해 이러면서 시인이 하마터면 이렇게 쓸 뻔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다 이거예요. 하늘 조각들 밤새 이슬을 먹는 게 아니라 이슬도 기분 좋게 해주고 풀숲의 공기 조각들. 왜냐면 동화성이 좀 유사성. 그러니까 공기 조각도 같은 것 같고 먹으면 꽃잎 같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 더 내가 나비들 눈빛들 이렇게 가는 거는 추상화 단계죠. 여기서 살짝 자제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우리는 너무 많이 하죠. 우리가 철학을 너무 빨리 철학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이러면서 그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우연히 분산된 하늘 조각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꽃 자체가 하늘 조각들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물을 볼 때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꽃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작업도 이 시 안에는 반드시 있고 그러나 도시 같은 혹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들도 이제 미나리과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서로 뒤섞여 있거나 동맥하고 있는 것 같은 노란색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노란색 보면 혼자 피어있지 않고 막 피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좀 죄송합니다만 흑수저들입니다. 아무데나 피어있는 거 모여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야지 단독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동맹하는 거죠. 들판에서 피는 다른 꽃들에서 보았던 밝고 투명한 노란색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란색도 이렇게 막 밝고 나 예쁘지? 그래서 새싹 같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개나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지? 이런 느낌이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이 약간 사람에 대입해보면 아주 묘한데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노란색일 뿐 태양이나 황금 아니면 밀집을 떠오르게 하는 색은 아니었다. 그냥 노란색. 그럼 황금 같은 노란색, 태양 같은 혹은 좀 나쁘게 말하면 지푸라기 그래서 막 부엉 이렇게 가는데 상위도 아니지만 유계질서에서 상위 위상이 높지도 않지만 너무 낮지도 않고 그냥 중간 아무 말 하지 마. 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약간 이런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노란색이 뭐라고 하느냐? 거의 싱거운, 거의 무미한 것. 다시 말해 그럴듯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열지 않는 것. 엄밀히 말하면 호지식한 싱겁고 뻔한 일단 다가가긴 해도 위협적이니까 다가가긴 하지만 더 관심이 있어서 더 앞으로 나가게 되지는 않는 그냥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흰색, 마지막은 흰색. 그것도 개중에 무엇 정도일 뿐 우리가 흰색 하면 뭐 마법적인 눈부신 빛 거의 또 아니고 거의 윤기가 없는 것 그냥 가볍게 언덕베리 같은 곳에 살짝 피어있는 것 자연의 대단한 흡사까지는 아니어도 격찬할 만한 화관 이 색들이 아니면 풀밭 속의 꽃들이 날 피해 있다가 잠깐이라도 내게 이 세계의 또는 다른 저 세계의 열쇠처럼 나타나는 걸까? 이러면서 다른 세계라니?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이 똑같은 꽃을 따다가 삼켜진 것. 이 문장에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어수리를 따다가 삼켜진 것인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꽃들이 열거가 될 텐데 정확히 어떤 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 한해서는 페르세포네가 이 똑같은 꽃을 따다가 하계로 탁 끌려가 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 속에서 바로 죽음이 언제든 임박해 올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꽃이고.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명명을 했죠. 명명을 하고 좀 묘사를 하려고 하고 메타포를 하려고 하면서 자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름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꽃들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전히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죠? 노란, 파란, 흰이라고 썼다. 자, 여기서 제가 색깔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환원시키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색은 사실은 우리가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원료 자체로서 나오는 거죠. 그냥 원형 자체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노란, 파란, 흰이라고 쓸게요. 저도 사정을 자면 안 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왔죠. 그냥 색깔만 얘기해.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마 하고 그러나 또 씁니다. 여기서 끝내지는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절대 빨간색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순진하고 가볍고 천진난만한 것 약간 이제 어두운 지금 친구는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 곳은 이 들판에 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더 순수한 거, 어린아이 같은 거, 즉 어린아이는 죽음에서 가장 멀죠. 어린아이. 그러면서 이것들 떠올리다가 또 다른 것들의 이미지도 떠올리는데 예배 행렬의 오래된 깃발에서나 봄직한 색깔일 뿐이다. 그래서 아이 같거나 신동 같거나 혹은 아까 아침과 저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면 깔끔한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오전 느낌.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부르는 동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그냥 그 자체 이 느낌처럼 꽃들을 묘사하고 그러면서 시인 스스로 그저 간단한 조언만 구한다는 것이 너무 긴 우회를 했다라고 또 반성문을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순진무구한 노래를 듣고 싶어 하다 내가 너무나 복잡한 우회를 했다. 그런데 이 우회 과정도 뭔가 생각의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다시 원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인이 여기서 갑자기 화두처럼 프랑스 말로는 이제 껌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에서는 묘사를 할 때 양태구문이라고 하죠. 투스파스 꼼시.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말하면 되는데 꼭 프랑스인들은 껌무 해서 무엇처럼 뭐뭐하다. 무엇처럼 뭐뭐하다. 그러면 이 처럼이 커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튼 안는 무대의 상상계라면 이 현실은 직설법의 공간인데 왜 문학은 끊임없이 이 스크린을 필요로 할까? 이 처럼이라는 얇은 막 그러면서 처럼이라는 스크린도 이제는 필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그냥 그 처럼이 바로 빛나면 모를까? 아주 묘한 표현인데 그걸 제가 좀 이해해보고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냥 뭔가 선을 막 제가 그려봤는데 이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이게 바로 껌무입니다. 껌무. 어떤 의미로 현실 세계와 문학의 세계인데 껌무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마치 페르세포네가 지상과 하계를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어져 있죠. 이런 식의 연상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시인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새를 또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끌어오기 위해서 살짝 가져오는데 나는 순간 알아챘다. 이것은 깨새들의 색이다. 자, 그러면서 깨새가 등장합니다. 깨새는 어떻게 생겼느냐 혹시 아세요? 깨새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노란색, 흰색, 파란색이 좋아. 우리 같은 본 꽃을 보면서 파, 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깨새가 딱 생각난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생겼는지. 근데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진박새, 깨새. 그러니까 그 산새들 보면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들이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탐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새는 제가 여러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가 귀엽긴 하지만 이 프랑스 말로 깨새를 메정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주는 천사예요. 천사인데 매가 붙어가지고 나쁜 천사예요. 나쁜 천사. 그러니까 완전히 탐식가고 막 벌레를 팍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겨울새들이 띠는 차가운 색이라고도 말해줄 만한 색들 더욱이 그 이름도 천사들과 어울리만든다. 천사들은 원래 착한 게 아니라 매장주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저는 매장주가 되고 싶습니다. 앙주 말고. 그래서 그 새들은 그야말로 탐식가에 쌈도 잘하는 날개 달린 작은 죽입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그 친구의 죽음 속에 우울했던 이 마음속에서 답이 없었는데 개수가 찌커리 옷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딱 해답을 찾는 거예요. 깨새처럼.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깨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이제 글을 끝내는 지점에서 생각이 또 연상이 되니까 갑자기 포르투갈의 어느 항구에서 마셨던 그 카페의 타일 장식을 떠올립니다. 요즘 카페에 가보면 이런 타일 장식의 카페들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원래 이제 약간 아랍에서 오고 포르투갈, 리스본 이쪽이 다 아랍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색을 또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은 또 포르투갈 정원에서도 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색감을 볼 때 이렇게 서정적인 것, 추상적인 것까지 좀 연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친구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노인에 출현한 이 꽃들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꽃들은 여러 해 살이들은 우리는 이제 단일한 삶이죠. 당연히 이 꽃들은 우리 친구를 구해주지 않았다. 우리 위로해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약간 푸념하듯이 꽃들은 아무도 구해줄 줄도 위로해줄 줄도 모른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치고 그 어떤 것도 쇠락을 면치 못한다. 생한 것은 반드시 사하죠. 그러면서 성자들도 우리들처럼 썩는다. 적어도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자, 그러면서 페르세포네가 꽃을 따고 있고 바로 꽃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생명성이라면 그 아리따운 두 발 밑에 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여기서 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이어짐을 우리는 동양의 시나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일본의 시인인 도가야시 이사까지 인용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꽃핀 그 들판의 바닥 흙길을 지옥의 지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의 아래에 있다면 그게 지붕이죠. 거기는 매일같이 하계의 지붕을 걷고 있는 거예요. 흙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걷는다. 그리고 꽃들을 바라본다. 이 시를 인용하면서 자, 마지막에 제가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된 깨세대. 쭉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 슬픈 마음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쥐가 이렇게 페이드아웃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51분 좀 급하신 분은 먼저 이렇게 해주시지만 시간이 되시면 몇 분 좀 남겨놓고 하실 말씀이나 뭔가 각자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니 마침부터 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오셔서 하게 될 것 생각도 들고 헬더리를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있다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앞선다라고 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월과 선과 그다음에 우주 등등에서 배구성 해석도 좀 들고 그다음에 포스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르니까 블레주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고 성광 같은 경우는 그 바르트는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 번역했을 때 같은 그런 그다음에 이번에 하이쿠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종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페르세포네가 언급됐을 때 되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꽃을 보게 되면 겉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꽃인데 밑에 있는 건 거의 이제 90도잖아요. 호텔이야. 그래서 소위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의 꽃에서 그렇다는 어떤 여인 시이니까 되게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아침 있으면 뭐 저녁에 되게 상징적인 건데 그런 벚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어떤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잎이나 어떤 꽃이가 아니고 나무 같아요. 벚나무 자체. 그 다음에 낮과 밤도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도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으면 그게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건 시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를 진짜 중요한 건 나무 같은데. 또 하나는 총합이 어떤 나무인데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언급이 아까 이제 오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말의 마음, 그 표현이겠죠. 익스프레싱과 어떤 대사인데 예술의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말이야 이제 뭐 말의 중요성, 뭐 대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나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 중심적인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 김춘수 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꽃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나한테 여기가 생겼다는 건데 저는 그 시를 보고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뭐 수억 종류가 있을 텐데 수억 종류의 장미꽃이 있을 텐데 그 꽃송이가 그걸 갖다 우리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이걸 갖다 규정을 해버리는데 그럼 꽃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양보해가지고 색깔까지 갔는데 저는 그 색깔조차도 역시 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시각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표현의 어떤 굴레겠죠. 막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말레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에서 이제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침묵이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과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이 어떤 시인의 어떤 그 추이 과정, 이게 지금 전 초기 작품인지 중기 작품인지 마지막 작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느 정도 시의 세계가 좀 정리가 된 거라고 본다면 추이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에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그 나눠주신 프린트에서 첫 번째 프린트에서 세 번째 은이죠. 그거를 앞에는 다 많아요 선생님에서 존댓말을 썼는데 오늘 좀 시작자가 자기가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 자체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 제가 읽을 때 그런 앞부분은 느낌. 좀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거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중얼거리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전에 같은 생각. 하여튼 뭐 그거 그렇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드려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그 부분 시인이 했던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부각만 해서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크게 한번 휘감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 시가 조금 오히려 저는 읽으면서 그냥 조금 부족하게 쓴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말 거대한 얘기를 하기보다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을 좀 노트, 그러니까 적는 느낌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전격의 시를 썼다라면 또 어떤 진짜 하이쿠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사유를 좀 더 이렇게 추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는 좀 끊어지기도 하고 그냥 아까 본 것처럼 좀 사족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시에게는 약간의 그 자기 해체인 것도 같고 좀 멋있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현자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깨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결국은 나무 자체로 우리가 다시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선생님 몇 분 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그 파스칼 퀴냐를 전공하셨다고 예. 그다음에 좀 몇 가지 고양이한 책 같은 거좀 소개해 주시고. 그 파스칼 퀴냐를 유속은 아시지만 그 최근에 제가 좀 성적인 밤이라는 책이 최신간이긴 한데 그 책은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생과 성,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예술가인데 근데 이제 그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최신刊이긴 한데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란 책이라고. 근데 이제 파스칼 책 중에서 읽어볼 만한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영화화도 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은 작가인데 그건 좀 가볍게 내지는 좀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시 쓰세요? 혹시? 저 그 사실 시집을 번역하면서 내가 시를 쓰진 않는데 번역할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워. 지금도 두렵습니다만 이제 몇 년 전에 시를 좀 번역을 한 적은 있고, 근데 이제 시를 쓰진 않지만 요즘에 시를 많이 읽습니다. 시를 많이 읽고 좀 다르게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나이 드니까 생기는 것 같고, 요즘 시를 써보고도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 삼시, 근데 번역을 또 잘하려면 시를 좀 써야 될 것도 같습니다. 아까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 시인을 불어로 번역된 게 좀 꽤 있나 봐요. 요즘에 약간 조량원 시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부족하죠. 어떤 시인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인들 중에서 한국어를 좀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진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불어를 아는 한국인과 그다음에 이제 문학을 그다지 전공하지 않은 프랑스인이 이렇게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완벽한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겨우 그냥 발표하는 건데, 그래서 좀 프랑스 문학도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그 인구수가 있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번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다음 강의 선생님 다음 기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도 참여 시간을 내서 보고 아무튼 하겠습니다.